오늘 이 글로벌 최대의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를 위해서 제가 전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장표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놀라시지 마시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발표는 없을 걸로 저는 장담을 합니다. 바로 입니다. 귀엽죠? 네. 저는 그래프코어에서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는 김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힘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한번 슬슬 풀어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르네는 뭐 이렇게 현명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현명한가요? 오히려 현명보다는 더 재미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인간의 특징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거는 너무나 쉬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나 AI, 머신러닝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본질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결코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더라도 그게 두 번, 세 번 가면 드디어 만족하지 않죠. 뭔가 변화를 꿈꾸게 되고요.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결국 도전하는 존재가 아닌가. 인간이 항상 도전을 하지만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하는 세 개의 D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딥스페이스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멀고 너무나 크니까 그렇죠. 당연히 못 풀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두 번째는 어떨까요? 딥시, 심해죠. 사실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주보다는 훨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압.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 나간 사람보다 심해에 들어가 본 사람이 더 적다고 하죠. 그 정도로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영역이 사실은 여기에 있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는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분야이죠. 1947년 최초의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들은 이미 인공지능의 개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뭔가 프로그램 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배워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막상 그들을 구해내는 것들이 어려웠을 뿐이죠.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걀을 세우느냐, 콜럼버스의 과제는 달걀을 세우는 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죠. 콜럼버스가 결국 달걀을 세운 것은 달걀을 깼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동으로 갔습니다. 네, 인도를 찾기 위해서 동으로 갔죠. 누구나 다 동으로 갔습니다. 동으로 가면 확실하니까. 하지만 서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는 있으신지요? 여기에 서편에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바로 그래프코어가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경은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 본사가 있는 브리스톨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회사랑 큰 상관이 없어요. 그 이외에는. 뭐 지금은 현재 구글에서 고문으로 계시죠. 근데 저희가 2016년도에 회사를 만들고 3년 뒤에 최초의 첫 번째 칩을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인간의 두뇌에 가장 가깝게 가야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인공지능, 머신 인텔리전스를 만들 수 있어. 그 칩에 가장 가까운 게 현재까지는 그래프코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쪽에 세션에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칩도 저희와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알을 깼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두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학교 나오군요. 군대는 여기에 절반에 계신 분들은 군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학교는 누구나 다 다녔죠. 그 학교를 한번 보죠. 여기에 아이고 멀리 가면 안 되네요. 네, G라는 학교와 I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G라는 학교, I라는 학교. G는 뭐랄까요? 재단도 아주 빵빵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라는 학교는 만들어진 지 한 3, 4년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건물이 4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대략 6,0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학습을 올려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일반적인 학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에 600m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웃기게도 이 학생들은 공책을 직접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뭐 이상한 학교가 있을까요?
그래서 책이나 공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 도서관을 가야지만 합니다. 거기에 쓰고 다시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희라는 학교는 그래 나는 뭐 빵빵하니까 아예 서고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사서들 때문에 보틀렉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서를 넷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서가 지어진 다음에 거기에다가 약 80만 권의 책을 쌓죠. 반면에 아이라는 학교는 이 기가 막힌 발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나 학생들한테 책상을 주고 공책을 준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학생들한테 책과 공책을 주지 않았는데 학생들한테 책과 공책을 줬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희라는 학교는 이렇게 서고에다가 80만 권의 책을 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3, 4, 5요 모여서가 아니고 한 반씩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한 반씩 모여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600m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한테 책과 공책, 뭐 이런 책상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다리가 튼튼해지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이라는 학교는 여기에 각각 자기들만의 책과 책상 공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3, 3, 5 모여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옵니다. 각자 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학습 능력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학생들은 빨리 공부를 끝내요. 그러면 끝난 학생들은 뭐 할까요? 놀까요? 아니죠. 도서관 가서 책을 가져오면 되죠. 여기에서는 병목이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왕이면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먼저 공부를 끝낼 거고요. 그럼 그 학생들은 또 뭐 할까요? 다시 다음 과목을 혹은 그 다음 챕터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면 되죠. 이게 크레이지한 생각일까요? 당연한 생각인 거죠. 학습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학교가 이제 실제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능을 치게 됐습니다. 성적은 어떨까요? 예상했을 대로 I라는 학교는 저희 그래프코아의 IPU고요. G라는 학교는 GPU의 G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성적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비전이니까 뭐 미술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미술 성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000명 정도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규모에서 저희가 이 정도의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G는 이 정도의 성적을 냈습니다. 괄목한가요? 뛰어나긴 하지만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프런스의 경우에도 저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FP8 혹은 인트8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P16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실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좀 나쁘지 않네 뭐 이 정도의 성적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고전 미술 말고요, 현대 미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터 비전은 사실 레지나를 쓰는 경우는 없죠. 그냥 걔들은 스코어링을 위해 사용하는 정도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성능에서 저희가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추론에서는 2.6배에 해당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각사의 공식의 결과를 그대로 저희가 도표한 겁니다. 밑에 링크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기 쪽. 학생들은 말하기가 아주 중요하죠. 최근에 논술이 아주 중요하죠. 그쪽에서는 성능이 그야말로 괄목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보였던 내 옆에 바로 책상. 바로 그것에 있죠.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나의 책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메모리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은 중간에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메모리를 때려 박는 거죠. 단순히 때려 박는 것들은 공유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락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충분히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죠. 분산 메모리 아키텍처. 그리고 각각의 코어들은 서로 간에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굳이 뭉치지 않더라도.
그런 아키텍처를 저희는 밈디 아키텍처라고 부르고요. 그 경우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GPU가 사용했었던 CMD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GPU라는 것들은 사실 그래픽 용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따로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전부 다 그래픽이니까. 같은 명령들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볼크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MD는 모든 코어들이 전부 다 동일한 명령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크의 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이 학교입니다. 매점만 가면 항상 사람들이 애들이 너무 많아요. 물건을 못 사죠. 하지만 밈들은 수업 시간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매점에 갈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매점이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의 매점의 차이인 거죠. 저희는 대학교식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칩이 GC200이라는 칩입니다. 멀티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1472개의 코어가 각자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네, 요거. 하드웨어 스레드 워커. 이게 뭐 대단한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텔 CPU, AMD CPU를 대부분 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노트북에 혹은 PC에. 근데 보시면 코어가 2개라 그랬는데 딱 창을 열어보면 4개의 코어가 보입니다. 아시죠?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하죠. 코어가 아주 빠르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로부터 오는 것들을 처리를 다 하고서 CPU가 놀아요. 그래서 얘를 로지컬리 스레드를 2개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하이퍼 스레딩이라 부르는 기술들이죠. 하지만 GPU에서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GPU는 코어가 워낙 많기도 하겠거니와 메모리 보틀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걔를 스레드를 나누는 것들이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코어는 한 개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각각의 코어들이, 네, 어디 갔지? 네, 각각의 코어들이 각각의 메모리를 따로 주 메모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어가 좀 더 빠르죠. 그러면 코어는 이 각 내부에서도 6개로, 네 팔을 6개를 벌려서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코어, 한 칩 안에는 1472개의 코어가 있지만 얘가 8852개의 독립적인 스레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해서 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칩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이 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2016년도에 회사를 만들 때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했어요. 기존에 보면 사실 대부분의 이 머신들은 전부 다 텐서 혹은 벡터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메모리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때 그렇지 벡터를 이렇게 쫙 칸을 짜가지고 쫙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뉴럴 네트워크는 굳이 벡터화 해야지만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좀 더 자유로운 볼텍스와 엣지를 연결하는 그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벡터형으로 하지 않더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봤더니 문제는 모든 칩들이 그런 CMD 아키텍처였다는 겁니다. 하나로 짜여져 있는 CMD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미 격자가 짝돼 있죠. 나는 자유로운 추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주어진 도화지가 모눈종입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얀 도화지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IPU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하얀 도화지 위에 여러분들의 그림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파퓰러 엔진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칩을 처음에 설계를 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손에 거쳐 나갈 때까지는 최소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바닥은 특히나 멋있는 시장은 보통 3.4개월이면 이 컴퓨팅 규모가 2배로 는다고 하죠. 오픈AI에서 얘기로는. 그러면 3년이면 자그마치 128배의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이미 옛날의 아키텍처죠.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저히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테크놀로지의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 SDK에 있습니다. BSP라고 부르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하드웨어를 같이 머무를 수 있게끔 집어넣고요. 그 주된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병렬을 쉽게 하자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채택한 거죠. 첫 번째,
BSP는 이렇게 종착합니다. 네. 각각의 코어들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코드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났네 하면 여기 딱 해가지고 전부 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메모리가 아닌 걸 주고받으려고 하면 그때는 전부 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딱 하고 다시 계산들을 하는 이런 식의 절차들을 Compute, Sync, Exchange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 특징은 뭘까요? 한 코어가 쭉 자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걔 때문에 버틀렉이 발생한다. 혹은 뭐 쭉 지연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싱크를 쫙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100개의 샵을 던졌는데 99개 다 끝났어요. 한 개가 안 끝나. 이것 때문에 많이들 손해를 보고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규모에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개의 칩이 있고요. 각각의 칩 안에 있는 코어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합니다. 데이터 주고받는 파란색 부분, 컴퓨팅하는 빨간색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여기서 얘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게 끊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걔의 작업들을 딴 놈한테 서로 줘버리면 되는 거죠.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있네요. 일명 제가 부르는 YGYS?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 처갓집이 충청도인데요. 생각보다 뭐 좀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가시지 이랬더니 그렇게 가더라고요. 급하면 어제 그랬어. 그래서 급하면 어제 그랬어에 대한 프로였습니다. IO에 대한 것들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다음에 쓸 IO를 미리 얘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빠른 IO보다는 얘는 당연히 더 빠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제 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코어들이 전부 다 프로세싱에 참여하지만 그중에 일부의 코어들은 이런 식으로 프리패칭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하나의 칩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칩, 대규모까지 심지어는 64개의 IPU, 코어 개수로 따지면 엄청 6만 몇 개인가요? 그만큼의 코어까지 한꺼번에 알아올 수 있는 병렬화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랭귀지를 바꾸지 않고 파이토치, 텐스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내부에 있는 파필로 그래프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병렬화를 해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과거에 뭐 자동차 회사가 딱 그런 걸 했죠. 자동차가 더 빨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고 났는데 보통 더 느려지지.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더 빨라졌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걸쳐서 1년 동안 한번 봤습니다. 동일한 하드웨어, 동일한 모델, 동일한 데이터. 뭐 전기를 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동일한 하드웨어에 SDK만 매 분기마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희의 파퓰러 엔진에 대한 업그레이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모델별로 1년간의 퍼포먼스 향상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셨던 그 결과들은 이미 1년 전의 결과들입니다. 자, 그럼 그 뒤로 1년 동안 어떻게 바꿔야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우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지난 3월 3일 날 저희가 3세대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3D 프로세스 칩입니다. 과거의 메모리는 최근에 64층인가요? 뭐 그 이상으로 메모리를 적층을 하죠. 그래서 덴시티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회로를 더 작게 가져가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그죠? 이미 뭐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있죠. 뭐 3나노, 4나노 막 이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얘를 적층을 한다는 것들은 좀 더 경제적이면서도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과거의 프로세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생산을 잘해온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3세대 칩이 나왔고요. 그 칩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GPU인 거고요. 얘가 2세대 칩입니다. 그리고 얘는 2장을 쫙 붙여놨죠. 많이 다른가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달라졌죠. 코어 개수도 동일하고요. 클럭 스피드가 1.3에서 1.8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럴까요?
기존에 여기 이 바닥에서는 모든 코어들이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도율이라는 것들이 옆으로도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충분히 빠르게 전압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게 이 정도 전압이야 라고 하고 써간 게 보통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버클럭킹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두 층을 닫다 보니까 밑에 층에는 13579, 위에 층에는 2468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럼 전도율이라는 것들을 확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전압도 더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클럭 스피드를 1.8로 바꿔냈습니다. 근데 과연 뭐 클럭 스피드를 40% 올렸다는 것들이 그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경우라 그러면 여기서는 코어가 2배의 클럭 스피드를 올린다 할지라도 퍼포먼스 차이는 결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틀넥은 여기에 있는 거죠. 메모리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또 별도의 클럭을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 코어가 아무리 시속 1000km로 달린다 할지라도 앞쪽에서 서고 메모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존의 아키텍처는 메모리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결코 동교화돼서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메모리가 바로 내 옆에, 책상의 공책이 바로 옆에 있죠. 내 스피드가 빨라지면 책상의 공책에는 클럭 스피드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갔다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올렸더니 부수적으로 얘가 올라갔습니다. 내부적인 메모리 밴드윗이 자동적으로 늘게 되죠. 자,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여가는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가 2세대 칩과 3세대 칩의 퍼포먼스 차이를 봤습니다. 물론 마케팅적으로 40%지만 현실적으로는 38%, 39% 정도입니다. 1, 2%의 마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죠. 이 중에서 30% 정도는 하드웨어적인 향상일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SDK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병렬화를 더 이쁘게 잘 해낸 결과들입니다. 이제 고전 미술, 레저넷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현대 미술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쟁사도 그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래프를 스케일을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 결과도 결코 적지 않은 결과입니다. 모는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잘 그려낸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게. 많은 노력을 했고 아무나 저희 엔지니어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해왔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일이겠지만 동쪽으로 가서는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도 별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칩뿐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도 기존에는 일반 서버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범용성은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설계해서 저희는 스케일러빌리티에서 거의 4배씩의 리소스가 확정될 때마다 거의 퍼포먼스도 거의 4배에 해당하는 만큼 리니어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스트 퀘스천입니다. 저는 아이작 아시모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라스트 퀘스천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개발자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때 그게 이제 초지능에 대한 얘기겠죠. 야, 태양이 전부 다 타버렸을 때 혹시 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대답을 못해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들을 막 써요. 그래서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죠. 그리고 또 막 계산합니다. 결국 자원이 모자라요. 태양계에 있는 자원을 다 씁니다. 그래도 자원이 부족해요. 은하계에 있는 자원을 다 씁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전 우주에 있는 자원들을 다 씁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폰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의 재미있는 소설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퀘스천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초지능은 필요한가? 우리는 결국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은 인공지능, 궁극적인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어반 존 굿이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초고속 퓨리의 변환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에 대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라는 얘기는 결국
다른 지능 자체에 대한 것들보다 그 이외의 것들도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저희 CTO의 말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2014년도에 딥러닝에 대한 레즈넷에 대한 것들이 나왔죠. 여기에는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가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라이블링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언스포바이저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제 데이터에다가 모든 라이블링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벽은 뚫으려는데 결국에는 계산에 대한 벽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결국 100빌리언 파라미터에서 고민들을 너무너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얼마나 많은 뉴럴 네트워크가 새로 나왔습니까? 일일이 수도 셀 수 없죠. 굵직굵직한 데서 나온 결과들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MOE, 스모이드, 스위치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새로운 모델들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죠. 그럼 그때 결국에 초지능에 대한 큰 모델로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은 이미 나온 결과로는 메모리에 대한 코스트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몇 베타 혹은 그 위에 뭐죠? 엑사에 해당하는 메모리들을 한꺼번에 보는 것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초진행에 대한 라지 모델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항상 공상과학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3세대 칩을 발표하면서 아까 보셨던 얼반 존 굿의 이름 따라서 보통 흔히 부르기는 잭 굿이라고 부릅니다. 잭 굿의 이름 따서 굿 컴퓨터 아키텍처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10 AI 엑사플롭스. 그리고 메모리는 4페타바이트의 메모리를 같이 공유를 하겠다. 그리고 500조 개의 파라미터를 제공하겠다. 물론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으로서 초지능에 가능한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얘만 가지고 되는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앞쪽에 보였던 그런 모델들과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해질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힘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희는 바로 호모 프로보카치오, 도전하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은 깨야지 먹을 수 있죠. 알은 깨야지 새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 그러한 알을 깨고 그리고 그러한 알을 깨고 나서 다시 날아갈 때 혼자 가면 빨리 가겠죠. 하지만 같이 가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여정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훨씬 더 멀고 험하고 또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희 그래프코어는 NHN 클라우드라는 이러한 중요한 동반자를 만나서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조금 무섭기도 한 스케리한 그런 여정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